안녕하세요. 자, 다시 그 경제 토크를 미래에는 경제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을 소개를 해드리죠. 네, 반갑습니다. 박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 제이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그러니까 대만 사례로 본 대중국 협력 관계인데, 하여튼 대만과 중국 사이의 경제 관계를 분석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시사점을 발견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대만이 1949년에 이제 그 타이완 섬으로 패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만은 그 중국과 접촉, 협상,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삼불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87년에 중국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1992년 양안, 그러니까 그 중공과 타이완 이 두 나라가 최초의 정치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92 컨센서스 회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그 중국, 그러니까 현재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그리고 일국 양제를 주장을 했고요. 대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그 입장을 밝히면서 정권에 따라 약간 대응이 달라지는 그 실용적인 노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약간 모호한 관계로 진행이 되다가 2008년에 국민당이 재집권하면서 ECFA, 그러니까 중국 대만 경제 협력 기본 협정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2010년 9월에 발효가 되거든요. 이렇게 발효가 된 이유는 사실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로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대만도 이제 직격탄을 받고요. 대만이 직격탄을 받은 거를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을 하면서 좀 벌충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발효 원년에만 경제가 조금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에 더 악화가 됩니다. 악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대만이 산업이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공동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증여세를 낮추고 그랬는데, 이 돈이 부동산을 폭등시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부동산만 폭등을 시켜요. 이렇게 되면서 대만 청년층이 양안관계 회복에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층은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임금 소득 정체가 맞물려 가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중국과 대만의 관계고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 좀 유명한 그 중국의 전략이죠. 이 전략을 통해서 중국이 자신들이 수입하던 중간재를 중국산, 자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면서부터 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시행을 2015년부터 하면서 단순 조립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부품들을 가져와서, 수입해서 생산을 하던 거를 자신들이 생산을 해서 그거를 중국산 제품에 쓰는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되고요. 대만의 대중국 수출이 그래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도 현지 조달 비중을 확대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직접 조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만 기업이 받던 오더를 중국 기업이 직접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대만의 성장이 정체되는, 그러니까 중국이 뜰수록 대만이 처음에 2000년대 이전까지는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대만이 같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2015년 이후에는 중국이 성장을 하면 대만이 침체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여기서 간추리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70년대만 해도 이제 냉전 체제니까 예. 남북 간에, 그리고 대만과 중국 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한국 같으면 한국도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랄지 이런 게 만들어졌던 뭐 그런 정치적 역사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자 이제 경제로 가면 2008년 리먼 브러스 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만이 중국과 경제 관계가 본격적으로 얽히기 시작하는데, 그 중국 홍색 공급망 이전으로 일단 좀 가면, 예.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국과도 좀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뭐라 그러시죠? 지금 잠깐만. 대만이, 네.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예. 그러면 보통은 이제 대만이 중국한테 투자할 때 대만 기업들이 대만으로부터 부품이나 원자재를 이렇게 조달하는 게 목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대만은 좀 달랐던 것 부품을 같은데. 조달을 하고, 그러니까 최종 생산품을 중국에서 조립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부품들은 모두 대만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다 그러면은 이제 냉장고의 뭐 외장이라든가 뭐 이런 냉장고를 조립하는 건 중국에서 하는데, 냉장고에 정말 중요한 뭐 냉매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만에서 가져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대만 상표를 붙여서 이제 뭐 미국에 판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것들이 전부 중국산화 되는 거죠. 그래서 모터도 뭐 중국의 어떤 기업이 만들게 되고, 그러면 이 냉장고를 그 조립 생산하는 기업은 대만 기업이거든요. 중국의 공장을 가진. 그런데 모터를 중국산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만산을 사는 게 아니고 더 싸다는 이유로 중국산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만이 그 수출하는 역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냉장고를 대만에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수출은 했지만 부품을 갖다 중국에 수출을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출의 감소폭이 적고 일자리의 감소폭이 적었다면은 지금은 그 모터마저도 중국산이기 때문에 공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대만이 중국 본토를 투자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 투자가 대만 기업의 어떤 이익으로 작동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게 점차 대체되는 거라고, 대체되면서 대만의 경제적 위기가 생긴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뭐 물론 그 기업은 아직까지도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일부 그 대기업들이나 수출 주도의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자본적인 이익을 얻고 있죠. 그 이익을 얻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는 없기 때문에, 일자리는 다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중국의 젊은이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가 않게 되죠. 이 상황에서 그냥 공장만 중국에 가서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공장을 소유한 대만 기업은 돈을 벌고, 그럼 그 소수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부동산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부동산이 치솟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근데 그게 그 한중일 모두가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 중국에 투자를 해서, 근데 대만과 같은 양상이 한국이나 일본한테도 벌어졌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아마 2013, 14년 아마 15년에는 명확하게 됐지만은 그 외자 유치를 할 때 그 조건을 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산을 갖다 몇 % 이상 조달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는 단순 조립 가공에서 만족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부가가치율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봉이 될 수는 없다.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그 중국 인민들이 삶을 갖다 좀 빠른 속도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냐? 수입 대체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정착되어 있었던 국제분업 체계를 갖다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인들 소수는 돈을 벌지만은 거의 말하자면 전방 연쇄 효과라고 하나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수입 대체 전략은
우리나라도 썼던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쓰고 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나 아니면 후진국들이 경제 발전 상황에서 쓰고 있는 전략이기는 합니다. 이게 중국이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대만의 산업 구조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으로 이행을 하면서 그 어떤 좀 그 중간재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이 있었던 반면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PC 부품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 메인보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PC의 어떤 뭐 기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조립 생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전을 할 유인도 강했고 이전하기도 쉬웠고 왜냐하면 좀 테크 그 기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중국이 따라하기도 쉬웠고 그래서 좀 이러한 그 중국의 수입 대체 전략에 대만이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거죠. 자, 그럼 공격적인 쟁점을 한번 추구해 보죠. 그러면 중국의 수입 대체 산업화는 예. 불법은 아니었다. 어느 예. 나라나 하던 일이다.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을 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지 않냐 하는 게 하나고, 예. 두 번째는 그렇게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대만이 예. 중간재 산업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랬지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나 일본은 그러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수입 대체 전략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중국이 그러면은 요것만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뭐 앞으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기술을 가진 인재를 빼온다거나 아니면 기술 탈취를 위해서 M&A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뭐 해외 연구기관들을 해킹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중국이 뭐 모든 후진국들의 같은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 PI라 그러죠. 지적 재산권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훔쳐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법적인 문제들이죠. 지금 이게 수입 대체 전략을 본격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홍색 공급망이라고도 돼 있고 예. 2015년에 있던 중국 제조 2025도 있고 이게 시진핑 집권 이후에 중국 정부의 전략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민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대만의 그 산업 구조가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산업 구조라면은 좀 약간 버틸 수가 있었을 텐데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중국의 공격이 좀 약간 무방비로 좀 열려 있는 면이 있었죠. 또 같은 문제를 갖고 있던 게 이태리였어요. 이태리도 보면은 그 뭐 산업단지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이태리였거든요. 근데 그쪽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고기를 갖다 잠식을 하기 시작하죠. 중국 자본이. 그러면서 이태리가 그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게 중국 진출하고 무관하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딱 보면 대만이 딱 그런 형국이에요. 네. 예. 그러네요. 그리고 한국의 문제를 본다면은 한국은 사실은 좀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국이 그거를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몇 년간의 기술적인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갖다가 빠르게 좀 투자를 통해서 빠르게 극복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어떤 여유 시간을 벌었지만 대만은 지금 그거를 굉장히 크게 느낀 거죠. 예. 그러니까 홍색 공급망이라는 이 소리도 사실은 대만이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은 홍색 공급망 이러면서 중국이 자기 자신의 그 산업으로 우리의 산업을 대체하려 그런다 이런 걸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반도체는 여전히 뭐 중국의 많은 뭐 그 샤오미라든가 뭐 화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메모리 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덜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쫓겨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색 공급망이 수입을 대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단순 가공업 산업을 갖다가 이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을 가져와 가지고 옷을 재봉틀을 해가지고서는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한다.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좀 막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옷을 만들던 업체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그거는 그러니까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의 일환인가요? 일환이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2025년 뭐 2010년대 중반경에 그러니까 중국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네요. 경제적으로.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때 이제 뭐 시진핑 뭐 예. 집권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결과만 하는데 예, 예. 사실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이때 변화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이전에는 중국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생산 기지다 그러면서 협력 관계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쟁자로 부상을 하는데 직접적인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그 남방 정책 그러면서 아세안으로 진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세안에서 중국 기업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의류 산업이 중국에서 쫓겨나서 베트남으로 갔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가공업은 중국 내에서도 중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중국보다 인건비가 싼 베트남으로 중국 기업도 가서 거기서 또 경쟁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수입 대체 산업화, 산업구조 고도화 뭐 이런 거와 함께 M&A와 관련된 자료들이 좀 있는데 네. 그걸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에 마찬가지로 대만도 생산력 4.0이라는 이런 어떤 산업 고도화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겹치는 분야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계 산업, 로봇, 교통, 뭐 자동차겠죠. 그다음에 정보기술, 바이오, 농업, 뭐 항공우주 산업, 뭐 산업들이 모두 다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키우고 싶어하는 주요한 산업들인데요. 이런 산업들을 대만이 생산력 4.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 2025도 이런 산업들을 육성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대만에 직접 자본 진출을 하면서 M&A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세금을 가지고 키운 사업체들을, 기업들을 중국이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이거를 M&A 해가지고 기술을 빼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사실은 대만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2015년서부터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해외 기업에서 중국이 1위가 되고 이게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M&A 전략은 중국이 단순히 대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2013년부터 중국 기업이 대만 기업을 인수한 뭐 목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자회사, 철강회사, 뭐 금융회사, 근데 대부분이 이제 전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칭하윤이가 뭐 세계 5위의 반도체 패키징 업체, 뭐 3위의 패키징 업체, 뭐 9위의 패키징 업체처럼 이제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이 대만에 많이 있었는데 이런 업체들을 갖다가 이제 조금씩 있죠. 뭐 조금도 아니구나. 한 25% 이상씩 지분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빼가서 자기들도 이런 반도체 사업을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을 M&A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인재도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고급 인력을 고위직 관리로 영입을 했는데 뭐 이건 뭐 급여나 스톡 옵션을 제시해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진출한 중국 기업 중 38.5%가 현지에서 기술 지원이나 R&D 인력을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기업이 대만에 이제 자사를 세워요. 대만에 이제 자기의 브런치를 세운 다음에 대만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대만 경쟁업체에서 빼앗아 고용을 해요. 왜 이러냐면 대만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서 일하는 건 좀 싫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뭐 좀 생활 여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것보다 대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국 기업의 대만 자회사에 여기다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높여주고 그러면은 뭐 생활은 그냥 출근지만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출근지만 바뀌어가지고 하는데 이 회사는 사실은 중국의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만의 그 회사와 적이 되고 대만의 산업 경쟁력을 좀 깎아먹게 되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